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를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한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네, 분석 데스크 시간이죠.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네, 저랑. 소장님과는 오늘 처음 만남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보니까 취준생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 직무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지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 시간에 기업금융, 은행의 기업금융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은행의 개인금융 쪽과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소위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게 기업금융 아니면 개인금융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업금융에는 RM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금융에 대해서는 PB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근데 그 3대 은행 업무 중에 하나가 네. 기업금융 그러니까 기업금융하고 개인금융 이외에 또 굳이 또 하나 더 꼽자면 네. 은행의 외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네. 있습니다. 이 외환 업무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네.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외환 업무는 조금 더 복잡한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시간이 되는 한 해보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거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행의 외환 업무, 사실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 좀 생소한 업무긴 하거든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까요? 네, 우리 신입회원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 신입회원들은 연수를 받습니다. 네. 은행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그 업무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한 보통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6주에서 8주 정도 연수를 받는데 그 6주에서 8주 동안 이제 그 은행에서는 수신, 여신, 외환, 그다음에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본점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신입 직원들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신입 회원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신입 회원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지점에 배치를 받는데 이제 첫 지점이 배치가 되겠죠. 첫 지점 배치 받으면 그 지점에서 이제 외환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기업 대출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냥 창구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 지점 안에서 이제 직무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신입 회원으로서 처음에 배치받는 업무가 생기는데 네. 보통 외환 업무는 처음에 배치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로 외환 업무에 들어가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낮은 창구 업무나 개인 대출 업무나 이런 업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연차가 쌓이면 이제 외환 업무 쪽으로 가는데 이 외환 업무는 크게 이제 기업 외환하고 개인 외환이 또 나뉩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외환 업무가 있고 개인들을 상대로 한 외환 업무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그 기업을 상대로 한 외환 업무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외환 업무가 상대적으로 또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낮은 난이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개인 외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외환 업무는 기업 외환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은행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마음대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막 그렇죠. 송금하고 맞습니다. 싶다고 마음대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럼 외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을 규제하는 외부 법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민법, 상법 같은 이런 거대한 법률 구조가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그 이외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만을 위한 그 특별법이 어떤 게 있냐면 은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은행법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은산분리라든가 은행을 설립할 때는 어떤 뭐 조건으로 어떻게 설립해야 된다든가 뭐 주주는 어떻게 뭐 구성이 돼야 된다든가 최소 자본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은행법이라고 있는데 이 은행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국회에서 많은 그 국회의원 분들이 법을 많이 만들어 놓아 주셨단 말이죠. 그 은행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 구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법률들이 은행의 어떤 금융 거래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체 법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법률은 아니지만 감독 규정이라고 해서 은행 업무 뭐 규정이라고 해서 은행 업무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내부 그 좀 작은 그 규모의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신 쪽 그러니까 기업금융 쪽과 관련해서도 뭐 은행법부터 해서 뭐 대출이라든가 이자 제한법, 뭐 대부업법 여러 가지 법률 규제가 있고
예금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특히 이 외환 업무도 이 규제가 있습니다. 그 외환 업무와 관련해서 그 이제 외환 업무를 담당해 보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그 이제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 두 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외환 업무를 규제하는 큰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관리법 요 두 규제를 주로 받는다. 이 외환 업무가 말이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과 관련된 규제겠죠. 그 무역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의 적성국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데올로기가 많이 달라서 그 이제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데 제한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국가들인데 예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란 같은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중동에 있는. 근데 그런 적성 국가들에 대한 수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제가 대외무역법에 있다면 외국환 관리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제 해외 송금을 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한도를 걸어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외환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한도를 규정해놓고 하는 이런 외국환 관리법까지 우리 이 두 체제, 그러니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관리법의 이 두 체제를 주로 규제를 받고 네. 요 속에서 우리 은행권의 실무진 행원분들은 그 법률 규제 테두리 안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규제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 규제라는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은 큰 실수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개인 외환과 기업 외환도 예. 말씀해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는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우리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은행원들이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 규제대로만 잘 처리하면은 네. 괜찮은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알고 어기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알고 어기는 경우는 문제가 네. 되는데 모르고 어기는 경우는 좀 거시기합니다. 이 모르고 어기니까. 근데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규제를 좀 줄일 필요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기업 외환하고 개인 외환은 기업 외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출입 업무입니다. 수출입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다,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수출 수입을 하는 주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입에 관련된 은행 업무 이게 이제 기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외환 업무고요. 개인과 관련된 외환 업무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송금이나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수출을 하거나 또 우리 국내에서 해외 뭐 친척이나 부모님이 해외 여행 가셨는데 갑자기 뭐 돈이 급전이 필요해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송금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송금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에 대한 수취 또 송금에 대한 지급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 외환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기업 외환은 수출입, 개인 외환은 송금 이렇게 딱 그냥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쌤도 외환 업무 경험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또 제가 들어보니까 뱅쌤 하면은 뭐 은행권 취업의 전설, 네. 살아있는 신화 이렇게 들었거든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작가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뱅쌤 보자마자 예. 혹시 살아있는 전설 아니신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만 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러면 외환 업무 경험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 저는 사실 그 인사 담당을 했었는데요. 은행에서 인사 담당을 했었는데 인사 담당은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과장이라고 하는 그 직급에 승진하고 나서부터 인사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부터 차장, 부부장까지 제가 인사 담당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인사총괄을 했었고 그 전에 과장 되기 전에는 행원과 대리라고 하는 이제 직급이 있는데 그때는 계속 제가 기업금융 쪽하고 외환 업무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 업무를 제가 이제 행원 대리 업무를 총 한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거치고 6년 후에 이제 과장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그 6년 동안 제가 4년 정도는 기업금융과 6년 동안 다 뭐 기업금융 외환을 다 담당했다고 봐도 됩니다. 계속 그 기업금융하고 외환이면 저는 이제 개인금융 쪽과 관련된 외환은 조금은 해봤지만 이제 깊이 있게 해보진 않고 기업금융과 관련된 외환은 주로 수출입 거래 쪽 관련해 가지고 주로 신용장 거래 같은 게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뭐 무신용장 거래, 그다음에 뭐 BL이 어떻다, 선적 선화증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그런 업무들을 제가 이제 한 5년, 6년 정도 과장이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실무자로서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더더욱 외환 업무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출입은행도 있고 예. 기업은행도 있고 산업은행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없지만 외환은행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은행들은 뭔가 외환 쪽으로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은행들과 시중은행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금방 말씀하셨던 그 은행들은 전부 다 국책은행들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이 세 군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우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해외로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규로 만약에 아프리카 뭐 소말리아를 생각을 해보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소말리아로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제약된 정보,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어떤 문화, 그쪽 국가의 문화 이런 게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뭐 우리 무역보험공사도 있지만 그 무역 그 코트라라고 하는 것도 또 있고, 근데 우리 수출입은행에서는 그쪽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해당 현지에 대한 어떤 수출입 그 거래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쪽 현지의 그 법률에 맞게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은행이 수출입은행이고, 네. 산업은행은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들,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제조하고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위주로 하는 은행이 산업은행이고, 그다음 중소기업은행은 이제 주로 산업은행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를 다 커버한다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부터 중견기업까지 대기업 가기 전에 중소부터 중견기업까지 커버하는 국내에서 그렇게 커버하는 은행이 기업은행인데 이 세 은행들도 다 무역 업무는 다 합니다. 수출입 업무는 다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뭐 하나은행 여기서도 수출입 업무를 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시중은행들의 수출입 업무와 이 국책은행들의 수출입 업무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방식은 다 동일한데 어떤 거래의 특수성, 그 이제 좀 어떤 특수적인 특수한 국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소말리아다 또는 뭐 거기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뭐 국가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도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조금 더 정보가 많은 국책은행들 차원에서 이제 좀 도와드린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거래 규모가 우리 시중은행들은 좀 주로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거래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국책은행들은 좀 산업계 전반적인 좀 큰 규모 SOC 사업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네옴시티인가 뭐 큰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한 은행만이 참여를 못하고 여러 은행이 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묶여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국책은행을 포함하는 게 보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책은행의 수출입 업무, 외환 업무와 민간은행, 시중은행의 그 수출입 업무는 규모나 어떤 특수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지 하는 방식 자체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취준생들 중에서는 기업에 들어가서 수출입 무역 업무를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외환 업무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많은데 혹시 뭐 수출입 업무와 은행의 외환 업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수출입 업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어떤 굴지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수입하는 업체도 상관이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만약에 이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입 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 게 사실 바로 보내자마자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외상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 기간이 거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받다 보니까 일정 기간까지 그 미국의 수입 업체가 돈을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이제 수출 업체와 미국의 수입 업체 간의 이 기업 대 기업 간의 다이렉트로 물건이 오고 가는 이거는 실물 수출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오고 가는 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오고 가면 자금이 또 오고 가고 하는 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을 직접적으로 바로 즉시 보내자마자 바로 즉시 계좌 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60일 있다가 90일 있다가 180일 있다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은행이 개입해서 네. 이 자금에 대한 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신용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망한다면 내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증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수출하는 기업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을 거고 수입하는 기업도 안심하고 수입할 수 있을 거고 이 거래가 무역 거래가 실물의 무역 거래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그 한쪽에 그 우리 자동차의 왼쪽 바퀴가 있으면 오른쪽 바퀴가 있어야 되듯이 네. 왼쪽 바퀴는 실물이 수출입이 되고 오른쪽 바퀴는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드가 이 은행 사이드를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수출입 업무를 한다면 은행은 외환 업무라고 해서 수출입 보조, 금융과 관련된 자금이 오고 가는 이 수출입 업무 보조 이 기능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되어야 수출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수출입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네. 은행들은 이 기업들을 도와가지고 같이 수출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이드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우리 은행들의 기업 금융과 관련된 외환 업무죠.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한 6년 동안 했다는 거고. 살아있는 신하로서. 사람한. 네, 그리고 네. 또 외환 업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들어가면 딜러, 뭐 선물한 거래 이런 업무도 있다고 예.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은행에서 존재하나요? 네, 은행마다 이제 딜러 분들은 다 있고요. 우리가 주식시장 지금 오늘도 뭐 우리가 평일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어서 막 우리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개인 참여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사고 파는 매매 당사자가 되는데 이제 외환 시장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 있는 것처럼 이 외환 시장에서는 각 은행들이 이제 외환 시장의 매매 당사자가 되는데 각 은행에 딜링 룸이라고 하는 룸이 있습니다. 네. 이 딜링 룸에 가면 딜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24시간 3교대로 이제 근무를 주로 하시면서 새벽에도 이제 계속 불이 켜져 있죠. 은행의 본점에 가면 딜링 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 종일 이제 그 외환 시장도 주식 시장하고 똑같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그 시간 동안 달러를 샀다 팔았다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 달러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하면 사기도 하고 우리 은행에서 필요하면 사기도 하고 또 우리 은행에 필요 없고 또 이제 달러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팔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환 매매를 통해서 외환으로 가면 달러인데 이 외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거래가 있는데 각 은행들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입 회원들이 들어가면 이 딜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분들은 주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 회원들이 들어가면 제가 담당했었던 수출입 업무, 그다음에 뭐 개인 송금 업무 이런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네. 외환 딜러 업무는 이거는 이제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는 그 전문직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신입 회원들이 준비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각 은행마다 새벽에 2시 뭐 예를 들어서 종로나 여의도나 갔는데 새벽 2시에도 은행 본점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럼 거기는 대부분 딜링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환 업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네. 제가 듣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취준생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은행에 이제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 A가 있다면 네. 이 A 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도 외환 업무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 들어가면 외환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네. 가장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외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 외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 전문역 1종이 있고 그다음에 외환 전문역 2종이 있고 요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외환 전문역 1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그 자격증이 외환 전문역 1종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외환 전문역 1종을 공부하다 보면 주로 송금은 얼마나 보낼 수 있으며 송금 보내고 한국은행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국세청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쪽이 이제 외환 전문역 1종이고요. 그다음에 외환 전문역 2종은
기업과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이 수출 수입을 할 때 그 신용장은 어떻게 개설해야 되며 신용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뭐 중간에 선적은 어떻게 해야 되며 BL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은행은 그 사이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며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게 외환 전문역 2종인데 외환 업무를 해보고 싶은 분은 외환 전문역 1종이나 2종을 먼저 본인의 어떤 그 적성에 맞게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환을 해보셨던 담당자분들, 현직자분들 만나가지고 외환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나라 환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통해서 또 뉴스를 좀 자주 읽어보시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조금 관심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끝날 돼버렸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반기 면접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뭐 늦은 은행은 지금 농협은행이 지금 채용 공고도 있고 자소서 적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은행이든지 외환 업무는 다 있고 외환 업무는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외환 업무에 대해서도 꼭 저도 행원 때 해봤으니까 외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